우리 엄마가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며 그야말로 목숨을 구할 수술비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내 남편 도경호는 그저 차갑게 한마디를 내던졌다. 얼음물에 담갔다 뺀 수술용 칼처럼 내 심장을 푹푹 쑤셔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날카로운 말이었다. 장모님이 죽든 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 말의 토시 하나하나까지 뼛속 깊이 새겨두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로부터 불과 보름 뒤 운명은 잔인한 농담을 던졌다. 똑같은 상황이 도경호의 엄마, 즉 내 시어머니에게 닥친 것이다. 병상에 누워 당장 목숨을 건질 수술비가 급한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도시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혀 난장판이 된 가운데 도경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게 매달렸다. 나는 그를 한 번, 그리고 병상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시어머니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입을 열어 또박또박 그가 내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을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도시 집안 전체에 쥐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공기마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다. 이윽고 폭풍우가 몰아치듯 고성과 아우성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그가 내게 빚진 것이고 도시 집안이 내게 갚아야 할 업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펄펄 끓는 콩기름이 프라이팬 위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다. 샛노란 기름 방울 하나 깎는 듯한 따가움이 신경 말단을 타고 뇌리로 뻗쳐나갔지만 그녀의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무 뒤집개를 쥐고 가장자리가 살짝 노릇노릇해진 동그랑땡을 뒤집을 뿐이었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이 최고급 아파트의 고층은 탁 트인 전망을 자랑했지만 주방의 레인지 후드는 신경을 긁는 굉음을 내뿜고 있었다. 서영은 자신의 폐가 이미 기름진 연기로 꽉 차 숨을 쉴 때마다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도 벌써 3시간째였다. 오늘은 주말. 지난 7년간의 관례에 따라 그녀는 퇴근하자마자 같은 동 고층에 사는 시어머니 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어야 했다. 일주일치 밑반찬을 만들고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식기들을 치우기 위해서였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 도영숙은 그 값비싼 천연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방금 우려낸 오미자차를 들고 있었다. 서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재빨리 물을 끓여 대령한 덕에 온도는 딱 마시기 좋을 정도였다. 서영아, 명태전 너무 바싹 굽지 마라. 경호는 딱딱한 거 질색하는 거 알잖니. 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후드의 굉음을 뚫고 주방으로 날아들었다. 당연하다는 듯한 나른함이 묻어나는 투였다. 네, 어머니. 민서영은 낮게 대답했다. 감정의 높낮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다 구워진 전을 뚜껑 달린 밀폐 용기에 하나씩 가지런히 담았다. 대충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테트리스 조각을 맞추듯 빈틈없이 꽉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철칙이었다. 현관 쪽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삐삐삐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서류 가방이 신발장 위에 툭 던져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도경호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주방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냉장고로 직행했다. 문을 벌컥 열고 얼음물 한 병을 꺼내 들더니 고개를 젖히고 꿀꺽꿀꺽 들이켰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오늘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지? 도영숙은 즉시 찻잔을 내려놓았다. 안쓰러움에 주름진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그냥 도경호는 손등으로 입가에 묻은 물기를 훔쳐내고는 마침내 주방에서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뒷모습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밥 아직 멀었어? 배고파 죽겠네. 나무 뒤집개를 쥔 민서영의 손가락에 바짝 힘이 들어갔다. 나무 손잡이 위로 손톱이 파고들며 얕은 자국을 남겼다. 7년 전 결혼식 날, 이 남자는 신부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맞잡고 맹세했다. 그림을 그리던 이 고운 손에 절대 주방 세제 묻히는 일은 없게 하겠노라고. 그때 그녀는 그 진심 어린 눈동자를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수많은 장밋빛 약속을 속삭이던 입술은 오직 밥이 식었네 뜨겁네 하는 불평만을 쏟아낼 뿐이었다. 금방 차릴게 왜 그녀는 마지막 동그랑땡을 접시에 담고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주방엔 갑작스레 정적이 찾아왔고 오직 창밖을 스쳐가는 매서운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영은 홀로 싱크대 앞에 서서 미지근한 물로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헹궈냈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을 넘어 아파트 단지 아래를 비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머물렀다. 고무장갑을 낀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차올라 끈적하고 불쾌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물소리를 핑계 삼아 축축한 손가락으로 앞치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더듬어 꺼냈다. 그녀는 화면 밝기를 최하로 낮추고 은행 앱을 켰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계좌 잔액은 처참할 정도로 적은 숫자였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순천에 있는 작은 국밥집 계좌번호를 조심스럽게 입력했다. 금액란에는 30만 원을 적어 넣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도경호의 규칙은 확고했다. 두 사람의 월급은 무조건 공동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하루빨리 갚는다는 명목하에 돈 관리는 오로지 그가 도맡았다. 서영은 매달 정해진 쥐꼬리만 한 생활비만 받을 수 있었다. 이 30만 원은 그녀가 매일 점심 회사 구내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순천에서 홀로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는 엄마는 1년 내내 찬물에 채소를 씻느라 허리와 무릎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다. 통화할 때마다 엄마는 늘 가게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거뜬하다며 웃었지만 서영은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체 성공 알림음이 울리기 직전 그녀는 재빨리 무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올랐다. 그녀는 길게 탁한 숨을 토해내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기계처럼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흐르는 물이 거품은 시선에 주었지만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은 듯한 가슴속의 답답함은 씻어내지 못했다. 며칠 뒤 맞이한 추석 연휴는 언제나처럼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서영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홀로 주방에서 복잡한 차례 음식을 준비했다. 고사리를 불리고 도라지를 무치는 것부터 뽀얗게 우러난 사골국을 끓이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었다. 도시 집안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골프와 주식 이야기를 떠들었다. 여자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밤을 까며 간간히 올해 물가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 뿐이었다. 사촌 시누이 성은조는 아일랜드 식탁 쪽에 앉아 팽이처럼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는 서영을 지켜보았다. 은조는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땀으로 흠뻑 젖은 서영의 등을 바라보곤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옳게 좀 쉬어가면서 해. 접시 나르는 건 경호한테 좀 시키고 은조가 불쑥 말을 꺼냈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시끌벅적한 거실에서는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1초간 멈칫했다.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돌리던 도경호는 그 말을 듣자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구겼다. 누나, 내가 주방 일을 뭘 안다고. 그리고 서영이는 이런 거 다 익숙해. 시어머니 도영숙이 즉각 말을 받았다. 칭찬을 빙자한 특유의 오만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그럼 은조 내가 몰라서 그래? 우리 며느리가 서울 사람도 아니고 지방 출신이긴 해도 손끝은 야무지고 싹싹하잖니. 이제 우리 집 제사 예절도 제법 잘 배웠어. 서영은 갓 썰어낸 수육 접시를 들고 주방을 나섰다. 장시간 서 있었던 탓에 무릎이 욱신거렸고 종아리는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시어머니의 말도 똑똑히 들었고 남편의 그 뻔뻔한 표정도 보았다. 그녀는 그저 긴 상 한가운데에 접시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은조는 체념한 듯 무감각해진 서영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경혼의 와이프,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고생하네. 서영은 주방으로 물러나 차가운 타일 벽에 몸을 기댔다. 고생스럽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신혼 초, 밑반찬 하나 잘못 만들었다고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빗대어 욕을 먹어야 했던 때나 조금 비싼 코트 하나 샀다고 남편과 일주일 내내 냉전을 벌여야 했던 때에 비하면 지금의 이 육체 노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선을 낮추고 또 낮췄다. 대놓고 얼굴을 붉히며 쌍욕을 듣지 않는 한 그저 고인 물처럼 평온하게 하루하루 흘러갈 수만 있다면 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화요일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서울의 가을비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머금고 사무실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서영이 결산 보고서를 대조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순천 국밥집 옆 철물점 아주머니의 다급하게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영아, 너 빨리 내려와야겠다. 너희 엄마 가게에서 쓰러져서 방금 구급차에 실려가셨어. 서영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손에 쥐고 있던 결제 펜이 책상 위로 툭 떨어지며 하얀 종이 위로 시뻘건 잉크 자국이 번져나갔다. 어떻게 팀장에게 반차를 냈는지, 어떻게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뛰어들어 택시를 잡아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서울역에 매서운 칼바람이 곧 닫힐 KTX 열차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얼음장 같은 칼날처럼 서영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창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의 손가락은 편도 승차권을 찢어질 듯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과도한 힘이 들어가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객실안은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와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울먹이던 철막을 꽉 깨물어 비릿한 쇠맛이 느껴지고 나서야 간신히 몸의 떨중환자실 앞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강렬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위장까지 파고드는 그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서영은 두꺼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색바른 앞치마를 두르고 언제나 가스불 앞을 지키던 여자는 지금 온몸에 투명한 관들을 꽂은 채 누워있었다. 옆에 놓인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단조롭고 신경을 긁는 기계음이 울렸다. 엄마의 얼굴은 안쓰러울 정도로 작아져 하얀 베개에 파묻혀 있었고 마치 바람이 불면 바스러질 낙엽 같았다. 환자분은 심각한 심장 판막 기능 부전으로 인한 급성 실신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복도에 서서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직업 특유의 냉철함과 단호함이 묻어나는 말투였다. 최대한 빨리 판막 치환 수술을 잡아야 합니다. 환자분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입산 생체 판막을 사용해야 하고 수술 후 중환자실 경과 관찰 비용까지 합치면 수술비는 대략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호자분은 서둘러 결정하시고 원무과에 가서 보증금부터 결제해주세요. 4천만 원. 이 숫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서영의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플라스틱 대기석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나서야 간신히 중심을 잡고 의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최대한 빨리 수술비 마련해 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영은 첫 KTX를 타고 용인으로 돌아왔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전세 아파트로 곧장 들어섰다.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씹고 있던 도경호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영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와 창백한 얼굴을 그저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순천엔 다녀왔어. 장모님은 좀 어떠셔? 그는 토스트를 베어 물며 우물쭈물 물었다. 서영은 식탁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포개어 놓고 열 손가락을 꽉 깍지 꼈다. 그녀는 남편의 그 무관심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의사 선생님이 당장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비랑 당장 필요한 입원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필요해.
서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뻑뻑해진 목구멍을 침으로 축였다. 경호 씨, 우리 공동계좌에서 그 돈 먼저 뺐으면 해. 수술 끝나고 건강보험 처리돼서 좀 돌려받으면 다시 채워 넣을게. 도경호의 턱관절이 멈칫했다. 그는 입안에 음식을 삼키더니 들고 있던 반쪽짜리 토스트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탁자 위에 유리잔을 집어들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대리석 식탁 위로 잔을 쾅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잔 안에 얼음이 부딪히며 둔탁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4천만 원. 도경호의 목소리가 한껏 날카로워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너 미쳤어. 그 돈 우리가 다음 전세 보증금 올려주려고 모아둔 돈이잖아. 나도 알아. 서영의 손톱이 손등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우리 엄마 살려야 할 돈이야. 잠깐만 빌려 쓰는 거고 어떻게든 다시 채워 넣을게. 빌려 써. 내가 무슨 수로 갚을 건데?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도경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영을 깔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민서영, 똑바로 알아들어. 그건 우리 집 돈이야. 우리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이라고. 장모님 수술비라는 밑 빠진 독에 왜 우리 집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서영은 고개를 들어 7년 동안 한 침대를 썼던 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눈시울이 찢어질 듯 건조하게 아파왔지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을 때를 떠올렸다. 작년에 어머니 무릎 수술하실 때 2,500만 원 들어갔잖아. 서영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칼날처럼 서늘했다. 그 돈도 공동계좌에서 바로 뺏은 거 아니었어? 그 말은 도경호의 영린을 건드린 셈이 되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가 섰다. 그는 식탁을 콱 내리치며 서영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건 우리 엄마잖아. 내 친엄마. 내 친정엄마가 죽든 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가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서영은 의자에 앉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귓가에는 내 친정엄마가 죽든 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는 말이 메아리 쳤다. 그 몇 글자가 녹슨 톱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썰어대는 것 같았다.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분노로 일그러진 도경호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문득 이 남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7년 전 성당에서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와 4천만 원 때문에 자신을 향해 괴물처럼 소리를 지르는 눈앞의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울지도 대들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고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문이 조용히 닫히며 미약한 찰칵 소리를 냈다. 그날 밤 서영은 고층 시어머니 댁에 저녁을 하러 가지 않았다. 안방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에 차가운 불빛만이 핏기 없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은행 거래 내역을 띄웠다. 결혼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한 건 한 건 밑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화면 위를 춤추는 글자와 숫자들은 그녀의 시야에서 하나하나 선명한 장면으로 탈바꿈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유럽 성지 순례를 간다며 공동계좌에서 800만 원 이체. 2년 전 시어머니가 집 냉장고가 너무 작다며 최신형 양문형 냉장고로 바꾸면서 공동계좌에서 400만 원 이체. 작년 시어머니의 2차례 무릎 수술과 수술 후 VIP 병동 입원비, 수입산 영양주사 비용으로 공동계좌에서 2,800만 원 이체.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는 고액의 11조 헌금,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홍삼 선물 세트, 명절마다 도시 집안 친척들에게 뿌리는 두둑한 용돈까지. 단 한 건의 지출도 빠짐없이 그 밑바탕에는 그녀 민서영의 피 같은 월급이 깔려 있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지치지도 않는 혈액팩처럼 그 빌어먹을 우리 집에 끊임없이 피를 공급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목숨을 연명할 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조차 마음대로 꺼내 쓸 자격이 없었다. 서영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화면을 조작했다. 캡처, 저장, 백업, 찰칵, 찰칵. 화면이 번쩍일 때마다 마치 범죄 현장을 기록하는 카메라 플래시 같았다. 꼬박 7년치의 거래 내역, 그 누적 금액은 4천만 원을 훌쩍 넘고도 남았다. 사진첩을 가득 채운 빼곡한 캡처본들을 보며 그녀의 입꼬리가 울음보다 더 비참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2번 다시 안방문을 열고 나가 그 남자에게 구걸하지 않았다. 그 후 3일 동안 서영은 정밀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순천 고향 언니에게 연락해 온갖 연주를 동원한 끝에 병원 원무과를 뛰어다니며 수술비 분할 납부 허가를 받아냈다. 지난 7년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억척스럽게 모아둔 비상금을 전부 털었고 다시 순천으로 내려가 엄마가 침대 밑에 꽁꽁 숨겨둔 낡은 통장까지 찾아냈다. 마지막으로는 자존심을 모두 굽히고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2명에게 전화해 자존심을 바닥에 버린 채 남은 금액을 싹싹 빌어 채웠다. 수납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쥐고 병원 복도에 서서 엄마의 주치의에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때 그녀의 손목은 극도의 탈진으로 펜조차 제대로 쥐지 못할 만큼 덜덜 떨렸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삐뚤빼뚤한 잉크 자국을 남겼다. 마치 흉측한 흉터 같았다. 수술 날짜가 확정된 날 오후, 서영은 용인으로 올라왔다. 시어머니 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영숙은 소파에 앉아 손톱에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하는 중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서영을 힐끗 쳐다보았다. 경호한테 들었다. 사돈어른 수술하신다며 시어머니의 말투는 오늘 날씨를 묻는 것만큼이나 무미건조했다.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던 서영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네, 내일 수술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덜 마른 매니큐어를 호호 불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이고, 그거 큰 수술인데. 그럼 서영이 넌 당분간 와서 밥할 시간 없겠네? 우리 경호 요새 위가 안 좋아서 바깥 음식은 영 입에 안 맞는다는데? 병세에 대한 질문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도 병원비를 보태주겠다는 말은 더더욱 없었다. 시어머니의 안중에는 사돈어른의 심장 판막보다 자기 아들 위장에 들어갈 따뜻한 밥 한 끼가 1000배 1000배는 더 중요했다. 서영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나며 차가운 가루로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손질하기 시작했다. 칼날이 물을 썰 때마다 경쾌하고 서늘한 소리가 났다. 서영은 기계적으로 식칼을 움직였다. 머릿속에는 수술대 위에 누워 차가운 메스에 가슴이 절개되는 엄마의 모습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 선혈낭자한 붉은 피, 그리고 팔떡이는 심장. 아윽. 날카로운 칼날이 왼손 검지손가락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검붉은 피가 순식간에 솟구쳐 오르며 옥처럼 하얀 무 조각 위로 뚝뚝 떨어졌다. 섬뜩한 광경이었다. 서영은 동작을 멈추고 손끝에서 몽글몽글 솟아나는 핏방울을 응시했다. 끔찍하게 아팠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않았다. 그저 그 핏방울을 싸늘하게 노려보다가 수도꼭지를 틀어 얼음장 같은 물에 피를 씻어냈다. 주방용 키친타월을 거칠게 뜯어 상처를 단단히 동여맨 뒤 다시 칼을 쥐고 남은 물을 완벽한 두께로 채 썰어 밀폐 용기에 가지런히 담았다.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서영은 순천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병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고 미음 한 숟갈씩을 떠먹였다. 엄마의 안색이 하루가 다르게 혈색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며 서영의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도 마침내 내려앉았다. 일주일 뒤 그녀는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용인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은 예전과 똑같았다. 마치 생사를 오가던 그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영은 여전히 매일 퇴근 후 고층 시댁으로 올라가 저녁을 짓고 주방을 치웠으며
주말이면 입을 꾹 다문 채 시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 교회에 출석했다. 도경호는 수술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는 서영이 차려주는 밥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먹고 얼음물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낄낄대고 보았다. 그는 서영의 침묵과 변함없는 가사 노동을 일종의 항복으로 받아들였다. 이 일은 이미 끝난 문제고 저주제 파악 못하던 여자가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고 제자리로 고분고분 기어들어 왔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인 물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영이 순천에서 돌아온 지 15일째 되던 날. 새벽 3시였다. 가을의 깊은 밤. 공기 중에는 뼈를 애는 듯한 스산한 한기가 감돌았다. 협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벨소리를 토해냈다. 적막한 안방을 찢어발기는 처절한 비명 같았다. 도경호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졸음은 온데간데 없이 달아나 버렸다. 시어머니 댁 1층 로비의 경비원이었다. 도 선생님, 빨리 좀 내려와 보셔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안에서 쓰러지셔서 비상호출벨을 누르셨습니다. 119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도경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침대에서 튕겨나간 그는 신발도 제대로 구겨 신지 못한 채 미친 듯이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에서 깬 서영은 허둥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묵묵히 이불을 걷고 두꺼운 코트를 걸친 채 그 뒤를 따랐다.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의 조명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창백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의 피비린내와 토사물 악취가 뒤섞여 위장이 뒤틀릴 지경이었다. 이동식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도영숙은 평소 깐깐하게 관리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입가로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고 두 눈을 꽉 감은 채 쇳소리가 섞인 탁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복도를 질주했고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환자분 급성 뇌경색입니다. 병변 부위가 넓어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뇌 CT 사진을 들고 도경호에게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지금 당장 뇌혈관 중재 시술을 들어가서 혈전을 빼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각한 편마비 후유증이 남는 건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수술의 정밀 기기까지 여러 대 동원되어야 해서 수술비랑 추후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합치면 대략 6천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보호자분 지금 당장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원무과 가서 보증금부터 결제하고 오세요. 6천만 원. 도경호는 다리에 힘이 훅 풀렸다. 옆에 있던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엎어질 뻔했다. 그는 거친 숨을 헐떡였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응급실 복도에는 심전도 모니터에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도경호는 뜨거운 철판 위에 개미처럼 복도를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획고개를 돌려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서영을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았다.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움켜쥐려는 듯한 절박한 눈빛이었다. 서영아, 너 거기서 멍청하게 서서 뭐해? 그가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렀다.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였지만 그 이면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빨리 스마트폰 꺼내서 우리 공동 계좌에 있는 돈 당장 이체해. 빨리 가서 이번 보증금부터 내라고. 서둘러. 서영은 그에게서 세 걸음쯤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복도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감정의 동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지도 않았고 발걸음을 떼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도경호를 바라보았다. 자기 엄마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이 남자를 그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보름 전 햇살이 가득 내리쬐던 주방 식탁 앞에서도 그는 딱 이만한 목소리로 딱 이런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영은 턱을 살짝 치켜들고 천천히 입술을 뗐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다. 텅 비고 고요한 복도에서
그녀가 내뱉는 글자 하나하나가 차가운 타일 위로 무겁게 내리꽂혔다. 당신 엄마가 죽든 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복도에는 순식간에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저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그 심전도 모니터에 지칠 줄 모르는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공기를 채울 뿐이었다. 도우려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찰나의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은 아주 평온했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함도 이성을 잃을 법한 흥분도 없었다. 그저 극단적이고 차가운 데칼코마니 같은 대칭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 한 글자도 보태지 않았고 시선도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서 자신이 직접 설계한 규칙의 지옥 속으로 이 남자가 한 치 한 치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너 미쳤어. 도경호의 포효가 텅 빈 응급실 복도에 폭탄처럼 터졌다. 극도의 분노로 인해 끄트미 삑사리가 날 정도였다. 막 소생실에서 나오던 간호사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피곤함과 책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쪽을 쏘아보았다. 응급실 입구에 서 있던 보안요원도 이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오며 이미 허리춤에 무전기에 손을 얹고 있었다. 우리 엄마잖아. 저 안에 누워서 당장 숨 넘어갈지도 모르는 우리 친엄마라고. 그는 앞으로 확 다가서며 양손으로 민서영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10손가락이 쇠집게처럼 코트천을 파고들어 쇄골이 욱신거릴 정도로 옥죄어왔다.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핏발이 섬뜩하게 서 있었고 밤샘으로 찌든 시큼한 냄새가 섞인 뜨겁고 탁한 숨결이 서영의 얼굴 위로 훅 끼쳐왔다. 서영은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잔뜩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린 도경호의 손을 무심히 응시했다. 복도 천장에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며 그녀의 눈 밑으로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보름 전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사람도 우리 엄마였어. 서영의 목소리는 작았고 억양의 높낮이조차 없었다. 마치 자신과는 일절 상관없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광기에 사로잡힌 그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이 했던 그 말, 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준 거야? 도경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호되게 쏘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화들짝 손을 놓았다. 하지만 이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허둥지둥 자기 주머니를 뒤져 액정에 금이 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돈. 그래, 돈 내가 이체 안 하겠다고? 그럼 내가 직접 해.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액정을 두드려댔지만 손끝이 너무 심하게 떨린 나머지 비밀번호를 연달아 2번이나 틀리고 말았다. 서영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은 그녀의 손끝은 자신의 차가운 스마트폰을 매만지고 있었다. 보름 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순천병원의 지하 식당. 그녀는 홀로 구석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자판기 커피가 놓여 있었고 싸구려 종이컵 테두리에는 그녀가 질근질근 씹어댄 깊은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기 명의로 연동되어 있던 가족 공동계좌의 모든 권한을 해지해버렸다. 다음번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치르기 위해 지난 7년간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개인 예금을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새로 개설한 독립계좌로 몽땅 이체했다. 그때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싸구려 합성섬유 블라우스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없이 가벼운 홀가분함만이 느껴졌다. 비밀번호 56. 아니, 왜 권한이 없다고 나와? 민서영. 너 그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도경호가 획고개를 쳐들었다. 스마트폰 액정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는 꼴이 기가 막히게 우스꽝스러웠다. 공동 계좌에 있는 돈은 혼인 유지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이야. 서영은 마치 법률 문서를 낭독하듯 건조한 말투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도 쓸 수 있어? 하지만 규정상 일상생활 기준을 초과하는 거액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양측의 동의가 필요해. 나는 지금 동의하지 않아. 이게 진짜
도경호가 당장이라도 뺨을 후려칠 기세로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허공에 멈춰 선 그 손을 그저 싸늘하게 올려다볼 뿐이었다. 복도 끝 반쯤 열린 창문으로 찬바람이 밀려 들어와 그녀의 귀밑머리를 흐트렸다. 도경호의 손은 결국 맥없이 툭 떨어졌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제자리를 두 바퀴쯤 빙빙 돌더니 마지막으로 옆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쓰레기통이 나동그라지며 피 묻은 의료용 면봉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사촌 누나 성은조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분 뒤 성은조가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응급실로 불이 나게 달려왔다. 카키색 트렌치코트 차림의 그녀에게서는 늦가을 바깥의 차가운 빗기운과 함께 은은한 고급 우디 향수 냄새가 묻어났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고모가 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 은조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머리통을 쥐어뜯고 있는 도경호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파쿠겼다. 도경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나 은조의 소매를 덥석 부여잡았다. 누나, 나 돈 좀 빌려줘. 단돈 2천만 원이라도 좋아. 병원에서는 당장 보증금 6천만 원을 내라고 난린데 서영이 저 미친 여자가 집안 돈줄을 싹 다 묶어버렸어. 단 한 푼도 못 내놓겠대. 은조는 흠칫 놀라며 도경호의 어깨 너머로 몇 걸음 떨어져 얼음 조각상처럼 서 있는 서영에게 시선을 던졌다. 서영의 안색은 창백했지만 꼿꼿하게 선 허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은조는 도경호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하이힐을 또각이며 서영 앞으로 다가갔다. 다짜고짜 다그치는 대신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구역을 턱으로 가리켰다. 옳게, 우리 저쪽 가서 얘기 좀 해. 자판기에서 웅웅거리는 낮은 기계음이 들려왔다. 은조는 동전을 넣고 따뜻한 홍차 2캔을 뽑았다. 그중 한 캔을 서영에게 건네자 펄펄 끓는 듯한 캔의 열기가 서영의 얼음장 같은 손바닥에 닿으며 미세한 찌릿함을 안겨주었다. 옳게 정말 이대로 나 몰라라 할 작정이야. 은조가 목소리를 낮추며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물었다. 6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이야. 경호 혼자서는 절대 못 구해. 고모가 수술 타이밍이라도 놓치면. 서영은 묵묵부답이었다. 한 손으로는 홍차 캔을 쥔 채 다른 한 손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사진첩을 열었다.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린 뒤 은조의 눈앞에 불쑥 내밀었다. 은조는 의아한 표정으로 폰을 받아 들었다.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밑줄이 그어진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지난 7년 동안 어머님한테 들어간 모든 지출 내역이에요. 서영의 목소리는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짓눌러왔다. 교회 11조부터 양문형 냉장고 바꾼 거, 작년에 2번이나 하신 무릎 수술에 수입산 영양주사까지. 단 한 건도 빠짐없이 우리 둘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에요. 은조의 시선이 화면 위를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그 빼곡한 숫자들은 마치 예리한 면도날이 되어 도시 집안의 얄팍한 체면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누드톤 네일아트를 한 길쭉한 손가락이 액정을 쓸어 넘겼고 뒤로 갈수록 그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마지막 캡처 화면은 영수증이 아니라 메모장에 적힌 짧은 글거였다. 보름 전의 날짜와 시간이 찍힌 채 딱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은 은조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보름 전 우리 엄마가 순천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4천만 원이 모자랐어요. 서영은 자판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무감각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경호 씨가 딱 저 문장으로 대답하더군요. 자기 친엄마는 소중하고 우리 엄마가 죽든 살든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은조는 헛바람을 들이켰다. 고개를 돌려 복도 유리창 너머로 아직도 초조하게 서성이는 사촌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깃들어 있던 일말의 동정심은 순식간에 깊은 혐오감과 어이없음으로 뒤바뀌었다. 그래서 전 그저 그 사람의 룰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에요. 서영은 폰을 되찾아 화면을 껐다. 은조는 한참을 침묵했다. 손에 쥔 홍차 캔이 다 식어버릴 때까지.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자판기 옆 철제 선반 위로 홍차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챙강 하는 경쾌한 마찰음이 울렸다. 경호는 내가 못 도와줘. 은조가 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올케가 이 지저분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내가 도와줄게. 10분 뒤 도시 집안의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거대한 폭탄 하나가 투하되었다. 경호의 고모와 삼촌들은 원래 단톡방에서 서영을 미친 듯이 태그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것, 불효막심하다. 지방 촌구석에서 올라와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며 온갖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쥐고 그 비난들을 읽어내려가던 도경호는 마치 도덕적 우위라도 점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그 직후 성은조의 계정으로 1000자가 넘는 장문의 카톡이 전송되었다. 감정적인 비난은 일절 없었다. 오직 차가운 데이터뿐이었다. 은조는 서영이 정리해둔 7년치 계좌 내역을 연도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열했다. 그리고 목록 맨 아래에는 보름 전 경호가 서영 어머니의 수술비 보태기를 거절하며 내뱉었던 망언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팩트를 덧붙였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1초 전까지만 해도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던 친척들은 단체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도경호의 스마트폰도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액정 불빛만이 굳어버린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은조가 보낸 그 장문의 카톡을 뚫어지게 노려보았고 눈가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무려 5분이나 지나서야 경호의 고모가 은조에게 개인톡을 보내왔다.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묻어나는 말투였다. 은조야, 여기 적힌 거 다 진짜니? 경호가 정말 그렇게 입을 놀렸어? 은조는 딱 한마디만 답장했다. 한 건도 빠짐없이 은행 거래 내역 다 있어요. 프린트해서 고모 댁으로 킥 보내드릴까요? 화면 상단의 입력 중 표시가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복도 반대편 원무과에서 차가운 안내 방송이 재촉하듯 흘러나왔다. 응급실 도영숙 환자 보호자분, 빨리 3번 창구로 오셔서 수술 보증금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면 곤란합니다. 도경호는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친척들은 단체로 죽은 척 잠수를 탔고 은조는 싸늘하게 방관하고 있었으며 서영은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얼음뼈 같았다. 그는 폰을 부여잡고 아는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침의 첫 햇살이 구름을 뚫고 병원의 창백한 복도를 비추었다. 도경호의 셔츠 등짝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쉰내가 진동했다. 그는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 반년치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굽신거렸지만 팀장은 회사 내규상 불가하다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다. 스마트폰 뱅킹으로 신용대출을 받아보려 했지만 그의 명의로는 회사의 기본급여가 전부인 데다 예전에 차를 뽑느라 받아둔 대출까지 껴있어서 화면에는 무자비하게도 종합신용평점 미달, 대출 부결이라는 빨간 메시지가 떴다. 그는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처럼 헐떡거렸다. 병원 1층에 현금 인출기를 샅샅이 뒤지고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난 후 그는 이 늦가을 아침에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현금 6천만 원을 융통하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절망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천근만근인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서영 앞으로 다가갔다.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영아. 사포질하듯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였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이대로 시간 끌면 진짜 돌아가신다고. 서영은 핏발이 서고 애원으로 가득 찬 그의 두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파동조차 일지 않았다. 통쾌한 복수국을 완성했다는 쾌감도 콧대 높던 남편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허영심도 없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서영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소름 돋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저 당장 돈이 아쉬울 뿐이지. 그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야. 도경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서영은 몸을 돌려 메고 있던 토트백에서 반듯하게 접힌 A4 용지 한 장을 꺼냈다. 병원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급하게 출력해온 서류였다. 변호사가 전화로 당부했었다.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인데 배우자 직계존속의 응급의료비를 아예나 몰라라 하면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들어갈 때 상대방 변호사한테 꼬투리 잡혀서 엄청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내어주되 반드시 차용증 같은 각서를 받아두세요. 서영은 그 종이를 도경호의 눈앞으로 들이밀었다. 공동계좌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빼는 거 동의할게. 서영은 희망으로 번쩍이는 그의 눈빛을 보며 가차없이 얼음물을 끼얹었다. 대신 이 합의서에 서명해. 도경호가 고개를 숙이고 종이 위에 인쇄된 굵은 글씨들을 훑어내렸다. 그것은 법적 효력을 지닌 합의서였다. 거기에는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민서영 어머니의 심장 판막 수술비 중 혼인 공동재산으로 부담했어야 할 2천만 원의 몫을 이번 도영숙의 뇌경색 수술비에서 동일한 금액만큼 차감하며 향후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를 최우선 공제 항목으로 삼는다는 내용이었다. 도경호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영이 건넨 검은색 볼펜을 쥐고 서명란 위에서 펜촉을 허공에 띄운 채 차마 밑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서명 안 할 거면 나 지금 갈게. 서영이 종이를 확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할게. 도경호가 비명을 지르듯 악을 썼다. 펜촉이 종이를 긁으며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냈다. 손을 너무 심하게 떤 탓에 그의 서명은 흉측하게 기어가는 지네처럼 삐뚤빼뚤했다. 서영은 종이를 쏙 빼내어 반듯하게 접은 뒤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 종이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감정선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승리의 환희 따위는 없었다. 그저 내 손에 쥐어진 이것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7년짜리 결혼 생활의 부검소견서라는 생각만이 들 뿐이었다. 수술은 꼬박 8시간이나 이어졌다. 도영숙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혈전 용해제의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우측 편마비가 심하게 왔고 말조차 어눌해져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인 비용은 하루에 15만 원으로 턱없이 비쌌다. 도경호는 돈을 아끼려고 체면을 구긴 채 친척 단톡방에서 당번을 정해 고모와 삼촌들이 돌아가며 병원 간병을 서게 만들었다. 서영은 2번 다시 그 병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히 투명 인간처럼 굴며 정시에 출퇴근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카페에 앉아 변호사가 보내온 자료들을 정리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서영은 예전에 도경호 차에 두고 내렸던 보험 서류 몇 장을 챙기러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1층 입원 병동 로비를 지나쳐 돌아가려던 찰나 모퉁이에 있는 자판기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호의 고모였다. 고모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생수병 뚜껑을 비틀어 열더니 꿀꺽꿀꺽 반 병을 들이켜고는 플라스틱 병을 테이블 위로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턱 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을 보니 병실에서 똥오줌을 받아내고 도영숙의 알아듣지도 못할 짜증을 받아내느라 단단히 시달린 기색이 역력했다. 도경호는 그 옆에 서서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너 도대체 옛날에 서영이한테 어떻게 굴었던 거니? 고모가 목소리를 한껏 낮췄지만 그 속에 배어있는 도끼와 앙칼진 원망은 도저히 숨겨지지가 않았다. 내가 내 엄마 간병 딱 사흘 했어. 사흘. 내 늙은 뼈다귀가 다 으스러질 판이다. 내 엄마가 바지에 똥을 쌌는데 그 냄새. 아이고, 맙서사. 서영이 개. 순천에서 올라온 그 어린애가 지난 7년 동안 내 엄마 똥오줌 받아내고 밤새 사골국 끓여 바칠 때 넌 콧배기라도 비쳤어? 넌 그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도경호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듯 고개를 더 깊숙이 쳐박고 양손으로 바지 재봉선만 뜯어질 듯 꽉 움켜쥔 채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했다. 서영은 모퉁이의 그림자 속에 선 채 조용히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호수처럼 잔잔했고 비웃음 섞인 헛웃음조차 지어낼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주차장 쪽을 향해 걸어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만이 서늘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일주일 뒤, 도영숙이 퇴원하기 하루 전날. 서울 가정법원 근처의 한 카페는 에어컨 바람이 쌩쌩 돌아 서늘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서영의 앞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 원목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다. 도경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반쪽이 된 얼굴의 눈은 퀭하게 파였고 턱 밑에는 거뭇한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 있었다. 서영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그의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이혼 조정 신청서야. 서영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쇠꼬챙이 같은 단호함이 박혀 있었다. 재산 분할 내역은 변호사가 이미 깔끔하게 다 계산했어. 공동 계좌에 남은 돈에서 우리 엄마 수술비로 빼야 할 목재하고 내 명의로 된 혼전 재산이랑 지난 7년 동안 내가 혼자 덤터기 쓴 생활비 보상금까지 전부. 전세 보증금은 비율대로 분할하고. 도경호는 그 서류 봉투를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쳐다보았다. 그가 덥석 손을 뻗어 서영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영은 차갑게 손을 빼버렸다. 서영아, 내가 빌게. 제발 이러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고 눈시울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내가 옛날에 쓰레기같이 군 거 다 알아. 고칠게. 진짜 사람 될게. 앞으로 장모님 일도 내가 다 챙길게. 친아들처럼 모실게.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그렇게 콧물 눈물 쏙 빼며 매달리는 꼴을 보자 서영은 문득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테이블 위 스마트폰을 들어 잠금을 풀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액정 화면의 재생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피커를 통해 도경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지금처럼 비굴하게 징징대는 목소리가 아니라 며칠 전 도영숙 입원 3일차 되던 날 병원 비상계단에서 자기 술 친구들에게 씨부렁거리던 바로 그 통화 내용이었다. 아 씨발, 짜증 나 죽겠네. 서영이 그 기집애가 아주 대가리가 컸어. 지네 엄마 총구석에서 수술 좀 한 거 가지고 나한테 똥고집 부리는 거 있지? 우리 엄마 이번 고비만 넘기면 집 들어가서 그년 어떻게 조져놓는지 봐라. 하여튼 여자들은 오냐오냐 해주면 안 돼. 3일 안이라고 폐야 말귀를 알아쳐먹지. 녹음된 음성은 미치도록 선명했다. 담배를 빨아들이고 연기를 후 내뿜는 소리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은조가 병문안을 갔다가 비상계단에서 우연히 듣고는 몰래 폰으로 녹음해 서영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도경호의 귓가에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폭격 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고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다. 서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를 마주한 것 같았다. 더 할 말 있어. 서영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머릿속을 소름 끼치도록 맑게 깨워주었다. 도경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 등받이에 푹 기대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직감했다. 자기는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는 걸 빼도 박도 못하는 각서와 이 녹음 파일 앞에서는 법정에서 단 1원도 흥정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4개월 뒤. 서울의 초겨울은 벌써부터 뼈를 내는 칼바람을 품고 있었다. 용인시 수지구의 그 고층 아파트는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아 훈훈했다. 도영숙은 그 천연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우측 반신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오른손은 닭발처럼 가슴팍에 오그라붙은 채 물컵 하나 제대로 쥐지 못했다. 도경호는 결국 그 전세 아파트를 지키지 못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와 서영에게 떼어줄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느라 전세를 빼고 훨씬 좁고 후미진 동네의 반지하 빌라로 짐을 싸야만 했다. 해질녘, 경호가 피 같은 돈을 들여 고용한 시간제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할머니, 진지 드세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대충 때우려는 듯한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로 쟁반이 툭 던져졌다. 근처 동네 식당에서 배달시킨 비빔밥이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맨밥 위에 콩나물 몇 가닥과 정체 모를 거무튀튀한 다진 고기만 대충 얹어 있었고 흔한 콩나물국 한 그릇조차 딸려오지 않았다. 도영숙은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빔밥을 한 숟갈 푹 떠서 입에 밀어 넣었다. 밥알은 서리고 딱딱했고 고추장은 싸구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갑자기 씹는 동작을 멈췄다. 탁해진 그녀의 시선이 플라스틱 용기를 넘어 텅 빈 거실 테이블 위를 멍하니 맴돌았다. 정갈한 도자기 접시도 아삭아삭한 도라지 무침도 푹 고아낸 진한 사골국도 없었다. 예전에는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서영은 이 테이블 위에 늘 사첩반상을 반듯하게 차려냈다. 김치 써는 크기조차 서영은 기를 쓰고 2cm 너비로 맞춰 썰었다. 언젠가 도영숙이 무심코 김치가 너무 커서 씹기 질기다고 타박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허공에 멈춘 숟가락 위로 주름진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 탁한 늙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플라스틱 용기 테두리에 부딪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왼손으로 뻑뻑하고 목이 매는 비빔밥을 엉성하게 푹푹 쑤셔 비비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300km 넘게 떨어진 순천시. 골목길에는 군고구마와 따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기분 좋게 퍼져 있었다. 보들보들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서영은 엄마의 국밥집에서 마감 일을 돕고 있었다. 수술 후 회복이 아주 잘 된 엄마는 혈색이 뽀얗게 돌아왔고 지금은 카운터 뒤에 앉아 쩌렁쩌렁한 기력으로 오늘의 매상을 마치고 있었다. 서영아, 엄마가 고개를 들어 깨끗하게 씻은 사기 그릇을 소독기에 차곡차곡 집어넣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너 내일 서울세 직장으로 첫 출근할 때 저 구석에 있는 고구마 한 박스 챙겨가. 너 군고구마 환장하잖니? 엄마가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촌에서 특별히 가져온 거야? 알았어. 엄마의 서영은 손에 묻은 물기를 쓱쓱 닦아내고 뒤를 돌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7년을 통틀어 가장 홀가분하고 진실된 행복이 묻어나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식당 문 앞으로 다가가 금일 영업 종료라고 적힌 팻말을 휙 뒤집어 걸었다. 문 밖 골목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 옆집 철물점의 꼬마가 빵빵한 패딩을 입고 쪼르르 달려가다가 서영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앞니가 빠진 입술로 활짝 웃어 보였다.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조심해서 뛰어. 서영은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그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묵직한 스테인리스 잠금 장치를 양손으로 꽉 쥐고 오른쪽으로 힘껏 밀어 잠갔다. 철컥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순천의 11월, 그 뼈를 찌르는 듯한 칼바람은 지난 7년간 겪었던 모든 굴욕과 억압, 그리고 숨막히는 체증과 함께 이 문 밖에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가게 안은 난로 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달콤한 고구마 냄새가 훈훈한 공기를 타고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